안녕하세요. 이제 갓 50대가 된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딸이 제게 생일 선물이라며 정성스럽게 그린 초상화를 건네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연필을 놓지 않던 아이였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뒤로는 여러 공모전에서 이름을 올리며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재능을 붙잡아주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딸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꾸만 주저하게 되던 그때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늘 인디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인디언들은 마음속에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여긴답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마다 그 삼각형이 한 번씩 마음을 찌르는데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삼각형은 닳아 동그라미가 된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잘못을 저질러도 아프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그 삼각형을 양심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제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을 시험받는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양심을 지킨 덕에 인생이 달라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친척인 이모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었기에 거기서 일하는 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모는 갓 20살이 된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이제 20살인데 너 해보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건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말해. 이모가 학원까지는 어떻게든 보내줄게.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모 식당 일 도와드리면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착한 것. 왜 그렇게 욕심이 없어? 그럼 미선아, 여기서 일하면서 착실하게 돈 모아서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시집 가라. 그것도 괜찮지. 이모가 다른 건 크게 못 해줘도 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마. 이모, 월급 안 주셔도 돼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게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그 집에서 커가는 동안 눈치 한 번 주지 않고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래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모를 도와 시장을 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식당 문 닫을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어요. 그러다 식당 손님으로 자주 오시던 이모부의 지인이 성실한 남자가 하나 있다면서 맞선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나온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종수였고,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여자를 소개받는 자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간신히 통성명만 하고는 조용히 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실 때 드디어 그가 먼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듣기로 나이는 제가 미선 씨보다 2살 더 많더라고요. 미선 씨는 이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이모가 걷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요. 미선 씨랑 저랑 비슷한 점이 하나 있네요. 사실 저도 할머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종수 씨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사춘기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꿈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게 인생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지만 둘 다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랐다는 공통점을 알게 된 이후로는 대화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어색함 대신 위로가 있었고 금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결혼까지도 약속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처럼은 키우지 맙시다. 화목하고 따뜻하고 자식에게는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정을 꾸려봐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할게요. 네,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저희는 가까운 사람들만 몇 명 초대해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예식이었을진 몰라도 그때까지의 삶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제 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겠구나. 힘들고 외로울 땐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참 든든했습니다. 막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직원이 열댓 명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의 신혼집은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전부인 집이었죠. 새로 지은 집도 아니고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공간이 온전히 우리 집이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살림살이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모가 밥솥을 하나 사주셨고 냉장고는 남편의 회사 선배가 이사하면서 쓰던 걸 싸게 넘겨줬어요. 장롱 대신 철제 옷걸이를 놓고 옷을 걸어두었고 식탁은 따로 살 여유가 없어서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쓰며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근처 재래시장을 같이 다니는 걸 참 좋아했죠. 조금이라도 싼 채소를 고르느라 한참을 서성이다가도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를 하나 꼭 사줬습니다. 몇천 원 아끼자고 장을 보러 나왔으면서도 그런 사소한 건 꼭 챙기는 사람이었죠. 일주일간 먹을 걸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남편은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좋은 집,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종수 씨,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꼭 넓고 좋은 집에서만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둘이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살다 보면 어디라도 좋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나한테도 그런 목표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일도 더 열심히 하지. 내가 꼭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면 그때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손 꼭 잡고 이렇게 산책하자. 그때는 그 말들이 다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그래서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월세,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적금만큼은 꼭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가진 게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함께라서 괜찮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죠. 하루는 갑자기 몸이 평소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속이 계속 울렁거렸고 일을 하지 않아도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혼자서 점심을 먹던 중에 먹은 걸 토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자 혹시나 임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화장실 문을 닫고 한참을 서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멍하니 바라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기쁘기도 했고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준비가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테스트기를 내밀었죠. 남편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제 얼굴과 테스트기를 번갈아 보다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미선아, 여보, 뭐야, 정말이야? 정말로 임신한 거야? 당신이 우리 아이를 가졌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더 정확하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엄마랑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한테 좋은 남편, 아빠가 될게. 고마워.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힘들까봐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늦은 밤까지 아이 이름 이야기를 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다음 해 가을, 긴 진통 끝에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 아이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처음 보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부모가 됐네.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둘이서 꼭 잘 키우자. 당신이 왜 울어요? 울지 마요. 당신 꿈처럼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갓 태어난 우리 딸을 보며 울면서 웃던 남편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난 이후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움직였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텐데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아이를 먼저 찾았어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제가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지쳤을 거라며 저부터 눕히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 목욕도, 젖병 소독도, 새벽 수유도 남편 몫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요. 당신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눈 좀 붙여요. 당신은 아이 낳느라 몸 상했잖아. 지금은 내가 더 해야지. 당신만 회복하면 돼.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그 마음 덕분에 제 하루는 늘 따뜻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셋이서만 잘 살면 되겠다. 그렇게 믿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던 남편의 회사가 결국 부도를 맞으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 해도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니 속수무책이었죠.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밀린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은 몰랐어. 힘들다, 어렵다,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어. 당신이 사장도 아닌데 회사 사정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다시 이모 식당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해볼까요? 여보, 당신은 집에서 우리 선주 돌봐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활비는 걱정 마. 내가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라도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이랑 우리 선주 굶길 일은 없어. 남편은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지방에 있는 한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다시 일을 구한 건 다행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죠. 저는 그게 불안하고 싫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 생활 정리하고 당신 공장 있는 데로 내려가서 살면 어때요?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니야. 당신이랑 선주는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공장 기숙사도 있고 밥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 혼자 거기서 지내는 게 돈도 아끼고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월급은 당신한테 다 보내줄게. 당신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괜찮아. 가서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아예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뭐. 나는 우리 가족만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선주 키우면서 당신 몸도 잘 챙기고 있어. 너무 애만 보지 말고. 알겠지? 그렇게 남편은 저와 딸아이만 서울에 두고 혼자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내고 저는 한동안 그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딸을 키우며 살았죠. 아껴 쓰는 건 이제 몸에 밴 일이었어요. 장을 볼 때도 몇 번이나 가격을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샀고 딸 옷은 대부분 물려받거나 중고로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잘 웃었고 저는 그 웃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다 딸이 5살이 되면서부터는 유치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쯤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는 날짜가 몇 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공장 일이 워낙 고되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밀렸을 때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저도 모르게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물건도 많아졌습니다. 남편 혼자서 버느라 힘든 거 뻔히 알고 있긴 했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때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미안해. 내가 돈 보내는 날짜가 며칠 늦었지? 좀 전에 생활비 보냈어. 선주는 자? 네. 오늘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았는지 다른 날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그런데 여보,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 생활비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그게 자꾸 월급이 밀려서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밀리기는 해도 안 주는 일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정말 다른 일은 없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는 말만 나오니까 불안해서요. 그러게 말이야. 여기저기 다 어렵다는 말들 뿐이야. 여기도 우리 공장 말고 다른 곳은 문 닫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 우리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선주한테는 너무 미안해.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돼서.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몸은 괜찮고요. 응, 몸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또 연락할게.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더 캐묻는 것도 부담일 것 같아 그날은 그 정도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원래부터 딸이 유치원에 가면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살림에 도움이라도 될 겸 돈을 벌기로 했죠. 여기저기서 일을 알아보다가 그동안 동네에서 알고 지내오던 지인의 소개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나마 돈을 벌게 되었지만 가끔 교대 시간이 틀어지면 유치원으로 딸을 데리러 가는 게 늦어지고는 했어요. 헐레벌떡 유치원으로 뛰어가면 딸은 저를 기다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주 어머님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늦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괜찮아요. 많이 늦으신 것도 아닌데요. 아참, 어머니, 선주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잘 그려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네,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선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림 좋아하면 다 이 정도는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묻자 유치원 선생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다른 아이들이 그린 걸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이게 선주가 그린 거고,
이건 다른 친구들이 그린 건데요. 어머님이 보셔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선주가 또래보다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색깔 쓰는 것도 남다르고 관찰력도 좋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미술 학원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예체능이라는 게 빨리 시작할수록 좋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다른 그림을 꽤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유치원 선생님의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학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그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까지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로 살림을 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날, 딸은 집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색칠을 하느라 집중해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 응, 엄마.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진영이도 소미도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맨날 집에 있고. 선주야, 엄마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학원 보내줄게. 아직은 어려워서 우리 선주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치, 나도 다른 애들처럼 미술학원 다니고 싶은데. 미술에 재능을 보이는 딸을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게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계속 일을 하고 저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다음 해는 딸아이를 미술학원에 보낼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들어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마트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라서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돌리고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선주 엄마, 나 왔어. 아니, 여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올라왔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선주 아빠, 한숨만 쉬지 말고 말을 해봐요. 갑자기 말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에요? 여보, 그게 말이야. 공장이 폐업을 했어. 문을 닫아버렸다고. 네? 아니, 당신 공장은 괜찮을 거라면서요. 그럼 퇴직금은요? 퇴직금은커녕 그동안 밀린 월급도 못 받게 됐어. 사장도 연락이 안 되고 다들 그냥 손 놓고 나왔어. 나도 얼른 다른 일 알아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저희 형편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 제가 마트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 빠듯하게 유지하던 살림, 그리고 아직 어린 딸아이까지 뭐 하나 걱정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머무르며 매일같이 이력서를 쓰고 새벽부터 일어나 구인 광고를 확인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남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죠. 결국 제가 마트에 다니면서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한두 달 정도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딸아이를 재운 뒤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거실에 마주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주 아빠, 오늘 면접 본 데는 어때요? 붙을 것 같아요?
모르지 뭐. 내가 잘 봤다고 해도 경쟁자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면접만 보러 다닐 순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지방에 있는 공사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할까 봐. 네? 공사 현장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취업은 안 되지. 돈은 다 떨어져 가지. 당신 혼자서 마트 알바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어. 예전에도 이런 일 해봤으니까 많이 힘들진 않을 거야. 아는 사람이 내일부터 일 시작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말 나온 김에 당장 해보려고. 딸이 6살이 됐을 때부터 남편은 지방에 있는 공사 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딸아이는 작년에 제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고 남편도 이제 막 다시 일을 시작했던 터라 학원까지 보낼 형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지만 딸은 계속 떼를 썼습니다. 학원에 가고 싶다고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에게 저는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선주야,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닌단 말이야. 나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오선주,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어? 안 그래도 힘든데 너까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무섭게 화내는 저를 보며 딸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딸은 지쳤는지 그대로 잠이 들었고 그런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해졌죠. 조금 더 참을 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 걸 하고요. 다음 날 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밝아졌지만 어린 딸에게 화를 낸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날의 일도 서서히 잊혀져 갔어요. 며칠 후 갑자기 마트에서 대타를 서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옆집에 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다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딸이 또 미술학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술학원 보내주면 안 돼? 선주야, 전에도 말했잖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요즘에 엄마랑 아빠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학원은 내년에 가면 안 될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줄게. 정말이야.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면 걱정 마. 나 돈 있어. 딸의 입에서 돈 때문이냐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우리 형편을 이렇게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손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가방이었어요. 딸은 가방을 제게 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나 돈 있어. 여기. 이거 엄마 다 가져. 선주야. 너 이거 무슨 가방이야? 어디서 났어? 처음 보는 낡은 손가방을 들고 나와 돈이 있다며 다 가지라는 딸. 저는 뭔가 이상해서 그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방을 가지고 나왔던 딸은 제 얼굴이 심각해지자 뭔가 잘못이라는 걸 느꼈는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퍼를 열고 그 안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봐도 얼핏 몇백은 돼 보였어요. 선주야, 오선주, 너 이 가방, 이 돈 어디서 났어? 어? 그게 아까 낮에 놀다가 골목에서 주웠어. 그래서 집에 가져다 놨어. 정말이야? 확실해? 응, 골목에 떨어져 있길래 가져온 거야. 제가 다그치자 딸도 놀랐는지 쭈뼛대며 말했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는데 돈가방을 주었을 때 안에 든 금액이나 물건을 확인하려고 손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확인할 거면 겉으로 보이는 정도만 확인하고 주운 그대로 가져다 줘야 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을 데리고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그게 가방을 주었는데요. 이 안에 돈이 들어 있어서요. 돈이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경찰에게 돈이 든 가방을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못 모르고 주워왔길래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든 게 돈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손대진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잘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여기 연락처만 남기고 가시면 됩니다. 경찰이 하라는 대로 습득 신고를 하고 제 연락처까지 남긴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파출소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하는 불안함에 파출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별일 아니길 바라며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연락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아, 이미선 씨 오셨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가방 주인분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방 주인이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할아버지였어요. 저쪽 아파트 단지 아시죠? 거기 사는 분이랍니다. 경찰이 말해준 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곳은 비싼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였는데 가방 주인은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대 노인이라고 했죠. 제가 파출소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50대 중년 남자가 70대 노인의 손을 잡고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였어요. 경찰이 그들에게 저를 소개하자 중년 남자는 반가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방을 찾아다니셨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아, 두 분이 부자지간이시군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기, 가방을 찾아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가까운 데 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의 정중한 부탁에 저는 딸을 데리고 그와 함께 파출소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잘 마실게요. 그날 저희 딸이 근처에서 가방을 주웠다면서 가져왔더라고요. 어린애가 뭘 잘 몰라서 들고 온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가져다 준 거고요. 근데 가방은 어쩌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여서요. 아,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세요. 최근에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데 그날 혼자서 밖에 나가셨다가 길도 잃고 가방도 잃어버리셨어요. 그 가방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지금은 잘 살고 아버지도 잘 모시고 있지만 사실 어릴 때는 무척이나 가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 말을 듣자 돈은 없어도 자식에게는 뭐든 다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저도 딸 가진 엄마라서 그런지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돈이 없고 살림이 어려워도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못해주면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미안하고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에 저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도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필요하자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가 돈을 들고 나오자마자 은행 앞에서 날치기를 당했어요. 그때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던 때라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그렇게 한순간에 아들 대학 등록금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저는 대학교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뭐 몇 년 후에 제 힘으로 다시 돈을 모아서 학교에 갔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작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신 이후로 최근의 일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과거의 기억은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대학 등록금 잃어버린 일이 한이셨는지 요즘 자꾸 은행에 가서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한다며 현금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돈을 입금한 적이 있었는데 또 현금을 들고 오시다가 이번에는 그 가방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세상에, 예전에 날치기 당했던 날처럼 말이죠? 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그 끔찍한 일이 또 한 번 되풀이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며칠 내내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제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아들이 자신 때문에 대학도 제때 못 가게 됐다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지금은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아버지가 그 옛날처럼 저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며칠간 계속해서 가방을 찾아다녔죠. 그러다 결국 비슷한 가방을 사서 그 안에 돈이라도 넣어놔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거였죠.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드디어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난 듯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찾아주신 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쪽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께서는 더 힘들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저도 할아버지께서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곁에서 할아버지는 낡은 손가방을 꼭 껴안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할아버지의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 이렇게 꼭 뵙자고 한 이유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례를 해드리고자 모셨습니다. 네? 사례요? 아니, 괜찮습니다. 가방을 파출소에 가져다 준 것뿐인데 사례라니요. 이렇게 차 한 잔 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방을 찾아주셨기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식사도 시작하시고 예전 기억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례금으로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돈 전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단지 가방을 가져다 준 것뿐인데 그 사례금으로 전부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례금으로 주시는 거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걸 다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한테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가 지난날의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려워 말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남자의 말에서 간절함과 진실함이 느껴졌고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어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긴 돈으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딸 손주를 미술학원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 돈은 과거에 남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한 돈이었으니 저 역시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가 학원에 다닐 수 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일을 말하자 선한 일을 했기에 우리에게도 좋은 일로 돌아왔다면서 두고두고 감사하며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지방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일로 남편은 팔을 다치게 되었고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됐죠. 저는 팔이 불편한 채로 혼자 있는 남편이 걱정이 되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팔은 좀 어때요? 이제 그쪽은 다 정리하고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옆에서 당신 돌봐주는 게 더 낫잖아요. 응, 안 그래도 그러려고. 정말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내일 올 거죠? 내가 마중 나갈까요? 다음날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주 아빠, 왜 그래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나 이제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얼른 말해봐요. 그게 말이야.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좀 전에 병원도 예약했어. 신경이에요? 그럼 크게 다친 거잖아요.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당신 내일 아침 첫차 타고 바로 올라와요. 여보, 미안해. 나는 깁스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지. 당신이랑 선주 볼 낯이 없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남편은 약속대로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남편의 오른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게 맞다면서 수술을 해도 앞으로 손을 쓰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다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불안했죠. 남편은 오른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이 남편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까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당신 손이 다 나으면, 아니, 혹시 예전처럼 못 쓰게 되더라도 우리 방법 찾아봐요.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치료에만 집중해요. 저는 울컥하는 것을 겨우 참으며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병원 로비에 앉아서 각자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이미선 씨? 이미선 씨 아닙니까? 여기서 다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병원은 어쩐 일로? 저는 아버님 때문에 들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가 찾아준 돈가방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간단히 그를 소개했고, 남자는 깁스한 남편의 팔을 보면서 병원은 무슨 일로 왔냐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팔을 다쳤거든요. 그 일 때문에 검사 받으러 왔다가 가려는 중이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얼마나 다치신 건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많이 다치신 걸까요? 그게, 얼마 전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저는 넋두리처럼 저희들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친 일, 신경이 손상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다 말하고도 아차 싶어서 별말을 다 했다면서 미안해했는데 조용히 있던 그가 명함을 한 장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제 명함입니다. 제가 남편분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 남편 일자리를요? 저희 부부는 놀라서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 하청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관리직 업무를 보던 과장님이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라 안 그래도 사람을 찾고 있던 중인데 미선 씨 남편분만 괜찮다면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까 아내한테 들으셨다시피 제가 손이 이래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들어보니 남편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시고 관리직이라 현장 일보다는 안전할 겁니다. 월급도 그렇고요. 그 남자의 제안에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기 사장님, 제안은 정말 감사한데요. 정말로 이렇게 저희 남편이 들어가도 될지. 괜찮습니다. 사실 그날 그렇게 사례금만 드린 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보답해드리고 싶기도 했었고요. 이번 기회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인사팀에 말해두겠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가면 이력서만 들고 회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2년이 다 남편은 그 회사의 현장 관리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는 남편의 태도와 성실함을 좋게 보았습니다. 남편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배운 습관 때문인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우연히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서류 정리, 일정표 작성, 현장 인력 배치, 자재 입고 확인.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족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버티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성실함은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조용히 조율하는 역할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연스럽게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일의 범위도 커졌습니다.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하루벌이로 간신히 버티던 시절과 달리 월세 걱정도 덜고 탄탄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나아졌어요. 마침내 저희 가족은 서서히 가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딸 손주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딸은 미술학원에서 꾸준히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소규모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고 청소년 미술대전에서도 입상했습니다. 상장 하나하나가 딸의 자신감이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딸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어 실기 우수 장학생 대상자에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에서 정식 합격 통지와 함께 전액 장학금 소식이 도착했죠. 학비 걱정 없이 미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딸은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며 과제와 작업실 생활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가끔 예전에 주었던 그 낡은 손가방 이야기를 꺼내며 웃습니다. 엄마, 그날 그 가방이 우리 가족한테는 복이었나 봐. 그러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이 참 많은 게 변했어.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가방 속에 있는 돈을 보고 욕심이 안 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다 알고 있다는 걸요. 그랬기에 저는 양심을 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어렵게 살아도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팔아서까지 순간의 욕심을 채우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가지는 선택을 했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고 딸아이한테도 부끄러운 엄마가 됐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선한 선택을 했기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삶이 아무리 버겁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옳은 선택을 이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행복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